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요즘 부쩍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땡땡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XX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시장에 맡긴다 라고 하면 왠지 방임하는 것 같고, 정부가 개입하면 뭔가 공정하게 조율되는 느낌,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기한 건 우리는 이미 계획경제, 공산주의 이런 거는 다 망한다 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시장은 자원을 잘 배분한다. 이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걸까요? 고립과 은둔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망한다 라는 결론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결론이 왜 나왔는지 그 추론 과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은 뭔가 결함이 있고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추론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보면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라면값 2,000원, 이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트가 의무 휴업을 해야 전통시장 상권이 살아난다.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춰야 고리대금 폭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인인지, 얼마나 더 큰 경제적 파괴를 몰고 오는지 금방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모든 규제와 제도들은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결국 최악의 결과로 끝난다는 걸요. 오늘은 자유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조율의 기적, 그리고 이걸 망가뜨리는 정부의 간섭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5억이래. 개당 5조 원 가자! 자유시장은 왜 자원을 잘 배분할까요? 그 핵심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희소성, 수요, 즉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물건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반영한 아주 정교하게 압축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는 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샤인머스켓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TV에서 샤인머스켓이 소개되고 사람들은 먹어보고 싶다며 찾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급등한 가격을 신호로 인식한 농부들은 오, 이거 심으면 돈 되겠는데? 하고 앞다투어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딸기나 포도를 생산하던 밭도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덧셈 뺄셈을 해보고 득실을 따져서 그 자리에 샤인머스켓을 심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면 샤인머스켓을 심어야 하니까요. 반면 소비자들도 움직입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싼데?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사 먹어야 하나? 하면서 다른 과일을 찾기 시작하는 소비자들도 생깁니다. 다시 말해 높아진 가격은 생산자에게는 더 생산해라, 소비자들에게는 덜 써라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 결과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한 건 누구의 지시도 아니죠. 오직 가격이라는 신호입니다. 가격이라는 이 중요한 신호가 자유시장의 생산자들에게는 생산 비용과 예상 판매 가격을 비교하게 하고 무엇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고 각자 움직였을 뿐인데 자원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장 필요한 만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조율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계획경제는 왜 항상 망가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이 모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신호 자체가 없거나
혹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공산당이 지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해법이에요? 집값 좀 오른다고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죠. 이북에서 사람들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장마당 폐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은 자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시장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을 없애버리면 편하거든요. 시장가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구리도, 철도, 빵도, 옷도, 샤인머스켓도 모두 정부가 정한 계획에 따라 생산됩니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니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가격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라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인 미제스는 이걸 경제 계산 불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가격이 없는 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오늘날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주체가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정부입니다. 사실 모든 정부 정책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려는 혹은 시장 가격 자체를 없애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세가 너무 비싸다는 아우성이 들리면 전세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면서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부양해 버립니다.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거래를 막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고 아우성하면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를 도입합니다. 결과는 항상 뻔합니다. 가격이라는 정보가 왜곡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더욱더 심화될 뿐입니다. 정부는 항상 말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불공정하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 하지만 그 개입은 오히려 가격이라는 정교한 조율 장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된 것이고요. 언제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 즉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숱하게 지켜봐 왔죠. 집값 억제 정책은 공급을 위축시켜 훨씬 더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모조리 잃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다들 잊지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그냥 공산당 그 자체예요. 저는 조선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공산당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이라는 말도 못 붙입니다. 그냥 조선공산당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지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공산당 서울지부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 그 말 더 맞는 것 같아서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책을 보면서 지금 공산당 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는 권위적인 명령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려고 하고, 시장은 수천만 명의 수억 명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판단과 가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조율합니다. 시장 가격은 인류가 만들어낸 정말 정교하고 강력한 정보 시스템인데요.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 이 자원의 희소성, 미래에 대한 기대 모두 녹아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결코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늘 좋은 의도를 앞세워서 개입을 정당화하고 가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원의 흐름은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오히려 가장 도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촌극은 그 책임이 언제나 시장 탓으로 돌려지며 시장 실패를 더욱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치고 더 많은 개입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는 것을요. 자본주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개입주의, 계획 경제가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길의 끝에는 모든 산업, 모든 시장, 모든 분야,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모조리 관리하고 개입하는 완전한 감시와 통제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Let me make very clear the sociological reality that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kind of surveillance
that these anti-crime warriors are working to bring about. 오늘 이야기 조금 낯설게 들리셨나요? 한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장착하고 계셔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오해하신다면 결국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 비싼 값을 치르게 되니까요. These anti-crime warriors are working to bring about. A society with no crime would be a fully totalitarian society. A fully militarized homeland with total information awareness, black op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 free people will occasionally commit crimes. It is the obligation of law enforcement to prosecute crimes, but only after they have been committed, and then only within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Having a Constitution, having any legally meaningful concept of inherent human rights, means that some crimes will go unsolved and unpunished, certainly unprevented. And that is an acceptable, indeed desirable, price to pay for human freedom.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란 댓글창 영상 말미에 띄워드린 다른 영상들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문이나 오해들을 푸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